하늘과 땅의 경계가 한순간에 지워져 버린 거대한 백색의 감옥 속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원의 전설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제 시린 바람을 뚫고 생명의 기적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동지 무렵의 산맥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이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갇혀 있었습니다. 달을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는 그의 전진을 가로막는 끈질긴 쇠사슬과도 같았습니다. 눈썹과 속눈썹에는 이미 딱딱한 고드름이 맺혔고 내뱉는 숨결마저 공중에서 얼어붙어 바스라지는 듯한 극심한 추위였습니다. 귀남은 자신의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느껴지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어느덧 무거운 마비로 변해 있었고 심장 박동은 느려진 시계추처럼 위태롭게 이어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그는 스스로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구나. 설산의 신이 나를 부르는구나. 귀남은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차가운 눈가티로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귀남의 의식을 완전히 덮어버리려던 찰나 대지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바람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오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 그것은 마치 산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눈보라의 장막을 뚫고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도저히 인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체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주변의 아름드리 나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고 걸칠 것 하나 제대로 없는 거친 가죽옷 사이로 드러난 근육은 마치 바위 덩어리를 깎아 만든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복순. 이 험준한 설산에서 전설로만 내려오던 설원의 거인이었습니다. 복순은 눈 속에 파묻혀 가느다란 숨을 이어가는 귀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 비친 인간은 마치 숲길에 떨어진 작은 새 한 마리처럼 가냘프고 위태로웠습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쌓여있던 눈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작은 눈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손을 뻗어 귀남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복순의 손바닥은 귀남의 몸통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광활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길 속에는 믿기 힘든 부드러움과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귀남의 몸이 그녀의 품에 닿는 순간 죽어가던 생명의 불꽃이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귀남을 가슴 깊숙이 품고는 다시 눈보라 속을 가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 여럿이 매달려도 꿈쩍도 하지 않을 거센 바람조차 복순의 거대한 몸집 앞에서는 한낱 산들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휘몰아치는 눈발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귀남을 위한 든든한 방벽이 되어주었습니다. 복순의 품 안에서 귀남은 비로소 혹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묘하고도 평온한 안식에 빠져들었습니다. 복순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의 거대한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은 외부의 칼바람이 닿지 않는 안락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깔아둔 두툼한 짐승 가죽 위에 귀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마른 나무 더미에 불을 지폈습니다. 거대한 손가락으로 작은 부싯돌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다루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모닥불빛이 동굴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복수는 귀남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하게 데워진 가죽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떠와 그의 마른 입술을 죽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가 동굴 벽면을 가득 채웠지만 그 모습은 위협적인 괴물의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생명을 돌보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형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귀남의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고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뜨거운 생명력을 뿜어내는 복순의 눈동자였습니다. 귀남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순은 아주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하나가 귀남의 어깨만큼 굵었지만 그 감촉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복순은 말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나지막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대지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처럼 귀남의 귓가를 맴돌며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귀남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거대한 여인이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용할 수 없는 경외감과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동굴 밖은 여전히 광기 어린 눈보라가 세상을 핥히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낙원이었습니다. 귀남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의 평온한 휴식이었습니다. 복수는 잠든 귀남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불꽃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넣었습니다. 설원의 거인 복순.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운 괴물이라 부르며 멀리했지만 사실 그녀는 산의 심장을 닮은 가장 따뜻한 영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눈보라가 걷히고 태양이 설산을 비출 때 귀남은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거대한 여인의 온기와 죽음조차 비껴가게 만든 생명의 기적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생명은 이토록 기적처럼 피어납니다. 오늘 전해드린 설원의 거인과 귀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과 구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안개의 자욱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마을은 평화로운 겉모습과 달리 언제나 보이지 않는 뱀 같은 혀들이 만들어내는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을 덮친 가장 고약한 소문은 바로 복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꽃처럼 고운 처녀가 밤마다 산신당을 찾아가 요사스러운 기도를 올린다느니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부정한 기운을 품고 있다느니 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만리를 갖고 진실보다 더 빠르고 날카롭게 복순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억울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거대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는 마을의 실세인 최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순의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옥토를 가로채기 위해 그녀를 마을에서 내쫓거나 명예를 더럽혀 헐값에 땅을 넘기게 하려는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최진사는 사람들을 매수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렸고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그 거짓의 그물에 걸려들어 복순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마다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어린 여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우직하기로 소문난 귀남은 그 모든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녘 들판으로 나갈 때마다 남몰래 눈물을 닦으며 일터로 향하는 복순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복순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홀어머니를 모시며 묵묵히 제 몫의 삶을 일구는 강인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귀남은 소문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누가 이 가련한 여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귀남의 어머니 박씨 부인 또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홀로 되어 귀남을 장성하게 키워낸 그녀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심성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복순을 욕할 때마다 오히려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썩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지만 맑은 물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법이라며 아들에게 복순을 집안의 사람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진실을 지키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최진사의 음모가 크게 달해 복순을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던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직접 복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금 세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당히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귀남과 복순의 정혼을 천명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제정신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지만 박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최진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내 며느리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관가에 고발해 그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혼례 날은 유독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복 대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예식장을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전통 혼례복을 입고 나타난 귀남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연지곤지를 찍은 복순의 눈망울은 더 이상 슬픔으로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귀남은 떨리는 복순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걱정 말라고,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화려한 악사들의 연주보다 더 웅장하게 복순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혼례의 절정이 다가왔을 때 박씨 부인은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맥을 타고 흐르는 바람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될 이 아이에게 씌어진 소문은 모두 탐욕스러운 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며 오늘부터 이 아이의 허물은 곧 나의 허물이요. 이 아이의 영광은 곧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든든한 비호 아래에서 복순을 향했던 가시돋친 시선들은 하나둘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귀남과 복순의 삶은 소문보다 더 단단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귀남은 아내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마을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고 그의 성실함은 거짓 소문이 발붙일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복순 또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자신을 비난했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만큼 현숙하고 따뜻한 덕을 베풀었습니다.
최진사의 음모는 결국 그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졌고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야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들을 자책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때때로 마당에 앉아 다정하게 길을 나서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를 깎아내듯 모진 소문이 오히려 두 사람의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연마해 주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화려하게 타오르다 금세 재가 되지만 진실은 소리 없이 깊이 뿌리를 내려 천년의 숲을 이룬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셈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더 이상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남과 복순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그리고 그들의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게 가정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안개 거친 산마을에는 이제 평화로운 햇살만이 가득합니다. 복순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들판으로 퍼져나가고 귀남의 듬직한 그림자는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든든한 품 안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거짓이 만들어낸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남녀의 혼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고 사랑이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러 만물이 풍요를 노래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었으나 청파고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서리빨 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기름진 땅을 모조리 집어삼키고도 모자라 사람들의 피땀까지 짜내기로 악명 높은 변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변대감은 겉으로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덕망 높은 선비인 척했으나 그 속내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잔혹하고 구렁이보다도 음흉했습니다. 마을 변두리에서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건사하며 정집하게 살아가던 돌쇠네 가족은 그해 유독 모진 가뭄을 겪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자식처럼 돌보던 곡식들은 타들어갔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할 곡식조차 바닥이 나자 돌쇠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변대감의 집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파멸의 시작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변대감은 인자 한 채 하며 돌쇠의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생이 많다며 내어준 것은 곡식 몇 가마니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저 빌려준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니 걱정 말고 도장을 찍으라는 감언이설에 그를 모르는 돌쇠 아버지는 붉은 인주를 묻혀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변대감의 뱀 같은 기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고리가 붙은 것은 물론이요, 기한 내에 갚지 못할 시에는 대대로 내려온 집터와 조상의 묘역까지 모두 넘긴다는 독소 조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기한은 눈 깜짝할 새 다가왔습니다. 변대감의 가신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돌쇠네 오막살이로 들이닥쳤습니다. 돌쇠의 아버지가 빌린 것은 곡식 석가마였으나 변대감이 내민 장부에는 30가마가 넘는 빚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이럴 리가 없다고 울부짖으며 매달려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변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신성한 계약을 어겼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당장 보찜을 싸서 나가지 않으면 관가에 넘겨 경을 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돌수의 어머니는 어린 막내를 가심에 품고 마당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숨죽여 눈물만 흘릴 뿐 서슬퍼런 변대감의 기세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변대감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마을 너머 저 멀리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음산한 북쪽 산기슭을 가리켰습니다. 너희 같은 천한 것들에게도 베풀 자비가 남았으니 저기 저 무밭으로 가거라. 땅이 넓으니 농사라도 지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게다. 변대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땅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름 모를 역병이 돌아 수많은 시신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흙을 덮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폐허였습니다. 가족들은 쫓겨나듯 마을을 등져야 했습니다. 낡은 솥단지 하나와 눅눅한 이불 몇 채를 짊어진 돌수의 아버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치고 사방에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할 무렵 그들이 도착한 곳은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황량한 대지였습니다. 그곳은 무밭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땅 위로 삐죽이 솟아오른 모들은 하나같이 검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고인 웅덩이에서는 보라색 거품이 보글보글 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를 뿜어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썩은 식물 냄새와 눅눅한 흙내음 그리고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비린내가 섞여 코끝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방은 정막을 넘어 기괴한 기운이 감돌았고 앙상한 나무 줄기들은 마치 원한 깊은 귀신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비틀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썩은 물을 밟자 시커먼 진액이 터져 나오며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산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차마 땅에 주저앉지도 못한 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매캐한 냄새에 연신 기침을 해대며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썩은 땅으로 스며들었으나 대지는 차가운 냉기만을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개는 더욱 짙어져 가족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썩은 무밭 너머에서 여우의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곡소리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대감의 기만으로 집을 잃고 이제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저주받은 땅으로 내몰린 가족의 앞날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돌쇠 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당장 가족을 지킬 지붕조차 없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변대감은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서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 썩은 무밭의 지독한 악취 속에 내던져진 가족들의 가심 속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가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비껴가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썩어가는 무 냄새를 맡으며 가족들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덫에 걸린 가련한 영혼들의 통곡이자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줄 피맺힌 원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썩은 모밭의 안개는 더욱 짙어지며 마치 이 가족의 비극을 세상으로부터 감추려는 듯 온 땅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변대감의 집에서는 여전히 가야금 소리가 높았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은 썩은 땅의 진흙과 섞여 검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지독한 악취를 견디며 살아남은 자들이 품은 도끼가 장차 어떤 폭풍이 되어 청파고울을 뒤흔들게 될지를 말입니다. 저주받은 무밭은 이제 단순한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대감의 탐욕이 낳은 거대한 함정이자 언젠가 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무덤의 입구가 될 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썩은 무 냄새를 들이마시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 악취를 잊지 않겠노라고. 이 차가운 흙의 감촉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증오의 불길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무밭의 썩은 내음은 밤바람을 타고 멀리 변대감의 저택 담벼락을 소리 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만으로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날은 이미 그 썩은 땅 밑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조차 구름두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 마을 끝자락에 버려진 변대감의 무밭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괴괴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진동하는 고약한 악취는 코를 찔렀고 한때 풍요를 자랑하던 들판은 이제 형체를 알 수 없이 지식여진 검은 잔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땅이라 부르며 근처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변대감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진 뒤 그가 정성을 쏟던 이 넓은 무밭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고쳐주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발 앞을 비출 때마다 쿨럭거리며 터지는 썩은 무들의 감촉이 신발 끝을 타고 소름 끼치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흉년과 역병이 겹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이 위기 속에서 변대감이 감추어 두었다는 비방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소문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변대감은 죽기 직전까지 이 밭의 수확물에 집착했고 그가 남긴 일기에는 가장 깊이 썩은 곳 아래에 생명의 근원이 숨겨져 있다는 기이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오직 부패와 죽음뿐이었습니다. 변대감의 권세가 드높던 시절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무가 자라나던 보물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작인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대감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씨앗조차 비싸게 팔아넘겼고 수확기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무장한 사내들을 시켜 밭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부의 탑은 타인의 굶주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발밑에서 느껴지는 이 지독한 부패가 어쩌면 땅이 내뱉는 거대한 원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밭의 가장 중심부인 편대감의 정잡터 부근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유독 다른 곳보다 더 검게 변해 진물이 흘러넘치는 구덩이가
복순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력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중심부에서 미세하게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주저앉아 맨손으로 그 끈적이는 진흙탕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매트로 썩은 물이 스며들고 살갗을 내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한참 바닥을 파내려 가던 복순의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의 오물을 걷어내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온통 검게 죽어버린 대지 속에서 오직 하나 싱싱한 생명력을 머금은 푸른 무청이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무가 형체도 없이 녹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무 하나만은 마치 갓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맑고 투명한 초록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숨을 죽인 채 그 푸른 물을 조심스럽게 뽑아 올렸습니다. 무의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는 순간 달빛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그것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무의 아래쪽에는 단순히 흙만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봉인된 작은 청자 항아리가 무의 뿌리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변대감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수백 알의 은은한 광택을 내는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변대감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고을 수량과 결탁하여 비축해둔 굴량미의 행방과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숨겨진 수로의 위치가 상세히 적힌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자라날 수 있도록 개량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종자였습니다. 변대감은 이 모든 것을 독점하여 더 큰 권력을 쥐려 했으나 하늘은 그의 탐욕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를 거두어 갔고 밭은 스스로 썩어 문드러짐으로써 이 보물을 부정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지켜냈던 것입니다. 복수는 썩지 않은 푸른 무청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썩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서가 남겨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변대감이 숨겨둔 지도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물과 식량을 찾아줄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 신비로운 씨앗들은 다시는 누구도 굶지 않아도 될 풍요로운 내일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에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밭을 내려다보던 복순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움켜진 푸른 무청의 향기가 새벽 공기를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독했던 부패의 냄새는 어느덧 사라지고 촉촉하게 젖은 대지 위로 생명의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수는 이제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펼쳐진 거대한 폐허는 이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싹틔울 걸음이 되어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복순의 품속에서 푸른 무청이 싱그럽게 흔들렸습니다. 변대감의 미스터리는 해결되었고 그가 숨겼던 진실은 이제 마을 모든 이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썩어버린 과거의 잔해를 딛고 일어선 복순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폐허에 숨겨진 진실은 그렇게 고통받던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구원의 빛이 되어
잠들어 있던 마을을 깨우는 희망의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대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복순의 손에 들린 작은 초록빛은 다가올 봄의 서막을 알리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깊은 겨울. 만물이 숨을 죽이고 대지의 온기마저 얼어붙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절을 죽음의 계절이라 부르지만 시골집 처마늪에서는 조용한 부활의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일도 우렁찬 함성을 내지르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버려질 뻔한 무청들이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스스로를 단련하여 고귀한 영약으로 거듭나는 신비로운 비술의 과정입니다. 여름 내 뜨거운 태양을 먹고 자란 무가 땅의 정령을 가득 품고 수확될 때 그 머리 위에 솟아있던 푸른 잎사귀들은 잠시 소외된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뿌리의 단단함에 감탄하지만 진정한 연금술사는 그 푸른 잎사귀에 맺힌 생명력을 알아봅니다. 밭에서 갓 잘려나간 무청은 아직 싱싱한 초록의 빛깔을 띠고 있으며 그 안에는 대지의 수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진정한 맛과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비술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생생한 기운을 잠시 잠재우고 뜨거운 열기를 통해 불순물을 씻어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무쇠 가마솥은 이 비술의 성소입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며 솥안에 물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면 하얀 김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온 마당을 뒤덮습니다. 이때 무청들이 가마솥 안으로 몸을 던집니다. 펄펄 끓는 물 속에서 무청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날것의 거친 성질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순종의 자세를 배웁니다. 초록색은 더욱 짙어져 비추색으로 변하고 억센 섬유질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유연한 비단처럼 변모합니다. 이것은 죽임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한 첫 번째 통과 의뢰입니다. 적당히 데쳐진 무청이 건져 올려질 때 그것은 이미 평범한 채소가 아닙니다. 대지의 정수와 불의 기운이 합쳐진 새로운 존재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장 혹독하고도 아름다운 두 번째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김을 내뿜는 무청들을 차가운 개울물에 헹궈낸 뒤 처마 밑에 길게 늘어뜨린 새끼줄에 하나 둘씩 걸어둡니다. 이때부터 자연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겨울바람은 지휘자가 되고 눈과 서리는 악기가 되어 무청의 몸을 연주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북쪽에서 내려온 칼바람이 무청의 살결을 파고듭니다. 영하의 기운 속에서 무청 안에 남은 수분은 얼음 결정이 되어 세포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무청은 꽁꽁 얼어붙어 마치 유리 공예품처럼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얼어붙은 무청을 어루만지면 고체로 굳었던 물기들이 다시 액체가 되어 흘러내립니다. 밤새 얼어붙었던 조직이 풀리고 무청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래기가 거치는 죽음과 삶의 반복, 즉 동결과 해동의 비술입니다.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하는 동안 무청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고 녹는 과정 속에서 세포벽이 파괴되고 그 틈으로 겨울바람의 청량한 기운과 햇살의 따스함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청의 초록빛은 점점 바래져 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퇴화가 아닌 승화입니다. 엽록소의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구수하고 깊은 대지의 향기가 차오릅니다. 바람은 무청의 거친 맛을 앗아가고 대신 그 자리에 응축된 감칠맛과 영양을 채워놨습니다. 빳빳하던 줄기는 가벼워지지만 그 속은 오히려 단단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심해질수록 시래기의 풍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겨울바람은 채찍질하듯 무청을 몰아세우지만 그 채찍질 끝에 탄생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귀한 부활의 결과물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시래기는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것은 고hen을 자처하는 수도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분을 내어주고 오직 본질만을 남기려는 처절한 사투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시래기는 비로소 비술의 가마솥에서 시작된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비천한 무청이 아닙니다.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난 생기를 불어넣는 영약이자 부활의 상징입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껍질 속에는 인간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신비로운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침내 봄의 기운이 멀리서 고개를 들 때쯤 사람들은 처마 밑에 시래기를 걷어들입니다. 갈색으로 변한 그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다시 물에 불려지고 따뜻한 소단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메말랐던 줄기가 다시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그 안에서 겨울 내내 응축해 두었던 바람의 향기와 햇살의 온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된장과 어우러져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시래기국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치유의 결정체입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우림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어떻게 따뜻한 위로로 변했는지, 버려졌던 존재가 어떻게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다시 살아나는지를 말입니다. 시래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부활은 화려한 봄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의 한복판에서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는 고통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비술의 가마솥에서 시작되어 겨울바람의 연말을 거친 시래기는 그렇게 죽음을 통과해 생명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대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가장 겸손하고도 위대한 연금술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오래된 미래의 지혜입니다. 한겨울의 찬 공기가 시래기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더 깊고 진한 생명의 맛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마 끝에 걸린 저 마른 잎사귀들을 보십시오. 저것은 단순히 마른 채소가 아닙니다. 겨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가마솥 안에서 비술과도 같은 시간을 견디며 부활을 꿈꾸는 위대한 생명의 기록입니다. 그 고요한 인내의 시간 끝에 우리는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이 남긴 가장 따스한 선물, 부활의 시래기를 말입니다.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장터의 아침은 평소보다 유난히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보찜을 풀기도 전부터 사람들의 어깨는 짓눌려 있었고 장돌뱅이들의 외침 속에는 활기 대신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낡은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여느 국밥집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허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온기였고 억눌린 영혼을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솥 안에는 정성껏 말려 부드럽게 삶아낸 시래기가 가득했습니다. 된장 베이스의 진한 육수는 사흘 밤낮을 고아낸 장인의 진념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에 투박하게 썰어 넣은 고기 한 점은 고달픈 백성들에게 바치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 그 냄새를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은 이내 입소문을 타고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밥 한 술을 뜬 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고 지친 짐꾼의 등은 비로소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의 시래기 국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밥에는 단순히 맛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밥을 나누어 주던 사내의 능빛은 깊고도 서늘했습니다. 그는 국밥 한 그릇을 건넬 때마다 사람들의 귓가에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말,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는 믿음이 국밥의 온기를 타고 백성들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덧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변대감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오가 되자 화려한 가마를 탄 변대감이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거만한 기색으로 비단 소매를 휘저으며 백성들을 하찮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곡간에 쌓인 곡식들이 백성들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는 오늘도 새로운 명목의 세금을 걷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터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적의 시래기 국밥으로 채운 든든한 용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변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호통을 치려던 찰나 국밥솥을 지키던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대감이 지난 10수년 동안 저질러온 온갖 비리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구휼미를 가로채 사리사욕을 채운 기록, 억울한 농민의 땅을 빼앗기 위해 조작한 문서들, 그리고 윗선에 바쳤던 뇌물 장부까지. 사내의 목소리가 장터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변대감, 그대가 저지른 죄악이 이 가마솥의 연기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변대감은 당황하며 수하들에게 사내를 잡으라 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장터의 백성들이 거대한 벽이 되어 사내를 감쌌습니다. 몽둥이와 칼을 든 관군들도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민심 앞에서는 기세를 잃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가 폭로하는 변대감의 추악한 비밀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장터는 분노의 함성으로 진동했습니다. 변대감의 가마는 뒤집혔고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은 흙먼지 속에 더럽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난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정의가 마침내 고개를 드는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변대감은 자신이 지배하던 장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권력도 돈도
수하들도 민심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변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시래기 국밥 한 그릇에는 당신이 짓밟은 이들의 눈물과 땀이 담겨 있다고. 이제 당신이 그 비참한 맛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장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였습니다. 변대감의 곡간은 열렸고 그것에 쌓여있던 곡식들은 원래 주인인 백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모여 앉아 시래기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제 그 국밥은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함께 싸워 이겨낸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장터의 풍경은 따스한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집힌 운명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사내는 다시 가마솥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번졌고 장터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 장터의 기적은 앞으로도 대를 이어 전설처럼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내는 우리네 삶의 끈질긴 생명력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순간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막힘없이 시원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풍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